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서밋에 오고 싶었지만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여기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내용은 좀 준비를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좀 들으실만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쪽에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조금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더 발전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강의가 거의 한 40분짜리 강연이라서 이게 사실은 30분짜리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늘려달라고 말씀하셨다가 실제로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 또 5분 늘려달라 해서 결국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0분짜리 강연이 됐거든요. 이건 좀 최대한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긴 할 건데 일단은 아마 그래도 너무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을 지금처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는 뭐 인사도 없이 끊어지고 인사 없이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서밋의 조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는 공식 파트너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해외 메인 플레이어들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인기가 없냐? 간단합니다.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거를 모르는 불명확한 상황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그래서 규제 완비가 되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미팅을 시켜드려도 법제화가 안 된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이나 뭐 기관들이 더 몸을 사려요. 그럼 해외 기업들은 또 관심이 없어지겠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악순환이 돼요. 그거는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얘기를 꼭 한 번 더 다시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야 양측 모두 다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님이 새로 취임이 됐는데 그분이 또 잘 이끌어 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2022년 말 2023년부터 뭔가 국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쪽에서 조금 많이 바뀐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느꼈냐면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토큰 증권하고 암호화폐를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매체도 그렇고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 제정이 이제 추진되면서부터는 대중의 인식이 좀 토큰 증권하고 암호화폐가 같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조금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저도 그래서 요 기준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발표했을 때 또 그때쯤 해외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죠. 글로벌 기준을 보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하고 이제 ADDX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같이 보고서 냈던 게 있는데 전 세계 GDP의 몇 %가 토큰화가 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 표는 이제 여기 2024년 기준을 맞추려면 한 32배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또 시티그룹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좀 더 보수적인데요. 2030년 목표치로 달러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트릴리언 달러를 갖다가 달성을 하려면 연평균 123.6% 정도를 성장해야 돼요. 요게 시장 확장 그런 뭐 네트워크 효과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요게 8월 초에 40.3 빌리언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52조 원이 좀 넘는 수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가 한 165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크립토 말고 크립토도 있죠. 다이 말고 USDC나 테더 그것만 봤을 때는 한 150 빌리언이 돼요. 그래서 더했을 때는 190.3 빌리언 정도로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73% 정도 연 성장률을 보이면 이제 토큰화되는 비율이 그 정도 성장한다면 트릴리언 달러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게 개념적으로 토크나이즈드 에셋이나 뭐 크립토나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토큰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제가 좀 개념적으로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자료인데 여기서 조금 구체화 시켰어요. 요거는 자산의 형태하고 규제에 따라서 좀 만들어 봤는데 밖에서 안으로 좀 보면은 RWA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용어는 맞는데요. 요게 사전적으로는 실제 자산 모두를 의미하죠. 근데 요 웹3에서 쓰는 이 RWA라는 요 용어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전에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산이 뒷받침이 된 거, 실제 자산이 패깅이 된 경우에 웹3에서는 RWA라고 부르거든요.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아무 자산도 백업되지 않은 토큰이나 코인들이 RWA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자주 쓰이는 RWA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일단은 큰 범주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은 디지털 에셋은 이제 0, 1, 0, 1, 0, 1로 된 그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고요. 이제 크립토커런시면 이제 암호화폐를 말하는 건데 이 암호화폐 중에서 다이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다이라는 토큰은 이더를 근거 자산으로 두거든요. 근데 이 이더가 크립토기 때문에 요거는 토크나이즈드 에셋이 아니고 크립토런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화폐로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USDC나 테더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 1달러, 실제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토크나이즈드 에셋이 맞고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는 요 녹색깔 크립토커런시에 들어가고 DC나 테더는 요 노란색이 있는 토크나이즈 포함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웹3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여기 토큰화세, 이제 실제 자산이 토큰화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 증권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거는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는 분산 원장, 요거 DLT라고 부르죠. 블록체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요 안에서 보면은 크립토커런시가 있고 토크나이즈드 에셋이 있는데 세큐리티 토큰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뭐냐면 이 토큰 증권은 그 뒷받침된 자산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각 나라에 한 나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증권성을 부여를 받은 경우는 모두 토큰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받아가지고 뭐 투자계약 증권이나 뭐 이런 걸로 된다든지 혹은 미국에서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세큐리티 토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토큰 증권이 되게 범위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착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토큰화 됐다면 토큰 증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범위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게 또 투자가 규제가 좀 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기관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향후 전망이 밝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진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의 주요 기업 토큰화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국채 부분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블랙락이 토큰화 펀드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블랙락이 미국 국채에 관련된 펀드 토큰이죠. 비드를 출시했고요. 이게 0.5라고 제가 그 당시에 써놨는데 아마 0.9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0.9가 넘었고 블랙락이 만든 이게 펀드 토큰 또 담보를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허용해 준 거에서 JP 모건에서는 이어서 그 네트워크를 제공해 줬거든요. 오닉스라는 네트워크를 제공해 줬는데 이게 이제 토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블랙락, 바클레이즈, JP 모건 이런 거대 금융권들이 토큰 증권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플랭클린 템플턴 또한 블랙락 생기기 전에는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던 토큰이거든요. 이게 벤지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온드 파이낸스나 해시노트, 팩트 파이낸스, 오픈이든, 슈퍼스테이트 요런 애들이 또 뒤따라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금융 강자죠.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치프죠. 맥투더맥도 7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올해 연말까지 3가지 프로젝트를 토큰화 하겠다. 이거는 미국 펀드 하나, 유럽 채권 하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거를 연말까지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골드만삭스가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도 유명하죠. 피델리티 또한 여기 보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족들이 만든 회사예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거의 토큰 증권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시그넘이라고 스위스 은행에서 같이 6.9 빌리언 정도의 기관 유동성 펀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덤트리 500 디지털 펀드 토큰이라고 3.5 밀리언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본드,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 쪽에서는 팩트 파이낸스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 쪽에는 피겨가 굉장히 큰 구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쪽에서는 테더 골드나 팍서스 골드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요 해당하는 분야에서는 강자들이다. 현재는 발행한 건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길이가 한 4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서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도 아니고 하니까 한 10분씩 끊어서 하는 게 아마 보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은 요걸로 줄이도록 하고요. 영상은 편집을 계속해서 가급적 하루 이틀에 하나씩 이상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 내용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